나의 삶 나의 시, 그 손님으로 이제 이걸 시인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 이제 이 얘기가 조금 공간을 좀 옮겨서 아마 이제 1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안동을 내려가신 지가 거의 한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나요? 2004년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네. 거죠. 벌써. 야, 세월 빨리 갑니다. 네. 뭐 이월 시내는 저나 젊을 때부터 서울 인사동이니 어디니 그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고 정신 못 차릴 때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때는 아마 세상을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지금 그때 생각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그럴 정도로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 인사동에 이제 슬리퍼 신고 다닐 때. 네. 하여튼 그때가 누구나가 인생에서는 전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치기의 전성기가 있고요, 가치지향적인 그 전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오늘날 이휘발 씨가 되기 위한 일종의 치기의 전성시대, 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젊은 날의 초상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아픔들이 이제 연걸어서 이제 안동으로서의 이행, 그 다음에 안동으로서의 어떤 정착인데, 안동은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안동에 정착하게 된. 제가 이제 2004년도 10월 1일 날 이제 안동을 이제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 2004년도 9월 30일 날 이제 출판사 이제 주간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사표를 내고 10월 1일 날 그냥 무작정 제 차에다가 이제 책을 좀 싣고 해서 그냥 안동으로 내려갔죠. 이제 그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시에서 제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영양가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안동이라는 그 도시는 사실 영양하고 이제 같은 이제 문화권이에요. 영양, 청송, 뭐 의성, 뭐 영주 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그 이육서문학관 쪽에, 그러니까 제가 이육서문학관을 근무하게 된 그 동기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안동에 내려가서 이제 그 안동 작가회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단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권영생 생가하고 또 권영생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투어 형식으로 문학기행이죠. 그러니까 문학기행 쪽으로 해서 모시고 갔다가 다음에 이육사문학관에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육사문학관은 안동시에서 이제 그 지은 이제 2004년도 지었으니까 내가 2004년도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에 이제 오픈을 했고, 근데 이제 행사를 문학 축전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 1년에 한 번 딱 했는데 그걸 이제 안동 작가회에서 맡아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단체 이제 오는 문학기행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투어 형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 마이크 잡고 이제 안내를 했죠. 이제 권영생 생가하고 이육사문학관. 근데 갈 때마다 이육사문학관 갈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은 했죠. 뭐냐면 그때는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도 없고, 다음에 이제 거기 전공자도 없죠. 문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었으니까. 내가 참 여기 근무하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마음속으로. 겉으로 이제 내세가지는 않았지만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관람객들 오시는 분들이 와보니까 사실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썰렁하고 뭐 이제 전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또 이제 그 전공자도 없고,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설사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동시장이 이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류사 선생님 이제 따님분이 유일한 이제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아들 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이 이제 직접 들여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문학관에 내려오셔서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님분이 내려오셨어요. 그 따님 성함이 이제 이옥비 여사님. 여사님. 그러니까 이제 육사 선생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나이 때니까 17세 때 이제 대구로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 하나 이제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대구에서 2살 때 이제 홍역으로 또 돌아가셨고, 그걸 이제 서울로 또 이사 가서 두 번째 따님을 낳았는데 두 번째 따님도 100일 만에 또 홍역으로 잃었고 세 번째 따님이 현재 이제 살아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이제 문학관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처음에 해설사를 했죠. 해설하면서 이제 민간 위탁을 이제 문학관을 이제 운영을 그렇게 체계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도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러니까 민간 위탁 이제 협약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무국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문학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문학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그 콘텐츠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독자들로 하여금 또는 문학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학관 갈 때마다 이제 실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유수한 문학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해 마을, 그 다음에 이육사 문학관, 뭐 요 몇몇 경주의 독립모골 문학관 이 몇몇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독자들로부터 천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발 시인이 이육사 문학관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본 스타덤에 올려놓은 반석 위에 올려놓은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학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문학관 이제 초창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는 문학관이 사실 몇 개가 안 됐어요. 그때 한 20개관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사실은. 지금은 막 거의 한 110개가 넘죠. 넘는데 이제 한국 문학관 옆에 등록되어 있는 문학관 숫자가 이제 그래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문학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일 이제 잘 하고 또 운영을 잘하고 벤치마킹을 했던 데가 우리도 마찬가지 이육사문학관에서도 갔던 데가 바로 김유정 문학촌이에요. 전상우 선생님 하는 김유정 문학촌에 이제 벤치마킹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호성 문학관,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는 그 문학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설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학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생겨나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우산문학관에도 벤치마킹 하러 많이 왔죠. 자 이제 안동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한 인간의 인격의 도야 뭐 정서의 그 함양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 이발 시인의 부모님은 저도 뭐 젊을 때부터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압니다.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발 시인의 전체 삶의 비중에서 생물학적인 측면을 빼고 정서적 측면을 오늘날까지 키웠던 그 자양분의 토대가 자양분이 부모님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시에서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도 굉장히 인자하셨지만 특히 어머님이 많은 부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눈빛이라든가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셔서 오늘날 이발 시인이 거듭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뭐 부모님 이야기하면 뭐 다들 똑같은 절절하죠. 똑같은 마음들이겠죠. 부모라는 그 일단 그 이제 생각을 하면 자식된 도리에서의 부모님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이제 안동 내려가서 서울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걱정을 하지. 그게 제가 안동을 내려간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내려가서 뭐 먹고 살려고 왜 또 그 월급 나오는 좋은 직장 사표내고 사표내고 내려가냐고. 근데 그때 저는 이번에 안 내려가면 내가 영원히 내려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출판사 근무하면서도 저녁에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떠나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아침에는 또 그런 게 사라져버리고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삶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때 이제 46이었으니까 결단을 해야 예, 그래서 결단을 내렸던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 설득을 이제 계속 했죠. 해나가는 과정에 뭐 100% 설득은 안 됐지만 일단 하고 먼저 이제 행동을 옮긴 거고 그리고 내려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엄마 아버지 내려오셨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제가 떠나니까 엄마 아버지도 사실 뭐 구심점이 이제 그렇죠. 장남이 안동을 내려가는데 그리고 안동이라는 그 아버지 생각은 또 이제 우리 선산이 또 있고 하니까 고향이 그렇죠. 그 엄마 아버지 다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울 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내려왔다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뭐 내려오셔서 한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1년 만에 돌아가셨나요? 마음이 이제 편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1년째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니까 그 아버지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말을 안 하시죠. 말을 안 하시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등단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래 했나 그냥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죠.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제 발표한 시를 다 보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버지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항상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장남이다 보니까 일단 지극한 관심 또 지극한 사랑이겠죠.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를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1년 만에 돌아가실 때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야 어지간하면 담배 좀 끊어라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아버님 생신이 정월 초2일인데 초 이튿날에 그때부터 담배를 안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피우는데 그때는 정말 담배 못 끊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제 스스로 이제 자비를 하죠. 이제 그래도 아버지 원했던 건 하나는 이제 들어줬다. 그동안에 이제 속색이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성품은 그런 쪽이었고, 어머님은 그냥 그냥 엄밀히 따지면, 인자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냥 사랑이죠. 원한 사랑. 그리고, 또 맹이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네가 잘 돼야 다른 형제들도 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고 사실 엄마는 내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주변에서 왜 자꾸 어머님이라 안 그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엄마라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사실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 동생도 그랬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 엄마는 내 죽을 때까지 엄마라고 이야기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엄마를 어머님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뭐 거리도 거리지만 그걸 떠나서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워낙 이렇게 뭐 이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엄마였고, 그러니까 친숙하다 보니까 그 엄마라는 그 이미지가 어머님하고 이미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면 물론 이제 존댓말 해주는 건 좋겠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라고 그러겠다.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도 엄마라고 불렀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돌아가시는 날 엄마가 간호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숨은 멎었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만 했어요. 나 이렇게 잘라줘서 고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엄마 속썩였지만 지금 잘 사는 거 보고 가니까 그 퉁치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지 만나면 다 잘 살고 있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그냥 이제 문득 떠올랐던 게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세 가지 딱 말을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엄마 얼굴 보니까 이게 눈가에 눈물 방울이 딱 맺혀 있었어요. 아, 그걸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시적으로 시를 한 편 쓰긴 썼는데 여기 지금 이 시집에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이 시집에도 보면 고백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대상이 이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뭐 어머니 얘기지만 아울러서 아버지도 같이 연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인의 육성으로 또 한 편을 듣고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백 이발 몰래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는 아직도 몸속에 결을 품고 있었다. 거미가 체중이 지치도록 거미줄을 풀어내듯 그 결을 가슴에서 뽑아내고 싶었다. 병실 틈으로 찬란하게 기어드는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의 복도를 따라 빛은 가늘게 뻗어나갔다. 결뭉치는 단단하게 뭉쳐졌다 풀어지면서 가볍고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 결을 만지면서 허물어진 손등에 무수한 점들이 눈물로 희미하게 보였다. 꼿꼿하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허리는 병원 옆 철길을 달리는 침묵 같았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 전 어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귓볼로 어눌한 목소리가 전율로 흘러들었다. 도마뱀이 몸속으로 기어들어오듯 등골 서늘한 목소리. 건너편 침대에 아베 눈을 닮은 곰인형이 누군가를 하염없이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결이 녹아내리듯 이승에서 마지막 내뱉은 그 울림은 허공을 하염없이 맴돌고 있었다.
점시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발 시인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마 죄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다 죄인이죠. 예, 죄인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이렇게 오늘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백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보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어머니 지금 이제 저 엄마라고 안 하고 어머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어머님이 그 이제 여동생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 아버지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여동생 집에 한 개월 정도 이제 머물다가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님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혼자 예, 계시면서? 혼자 이제 계시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좀 있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미국 가서 또 한 6개월 사시다 오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으셨어요. 괜찮아서 거의 한 10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2년 정도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미국 갔다 오고 한 12년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그 자식들한테 이제 뭐가 변했냐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떨어져 이제 살았는데 이제 매주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부모님 엄마 이제 한테 갔다가 이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게 습관처럼 이제 그게 어머니가. 이제 12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전화하면 전화상으로도 사랑한대, 사랑한대.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근데 어머님의 어떤 사랑한다는 이런 그 말은 지금도 아직 이렇게 부르는 같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안 떠나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과연 나는 어머님처럼 자식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 시인의 시적 세계와 그 이력을 펼쳐가자면 아니었겠죠. 시 한 편 한 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도 참으로 많은 얘기가 거기에 스며 있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발 시인의 시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다시 고향으로 이런 순환적인 삶의 궤적을 쫓아서 형성된 그 정서적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덧 우리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라서 앞으로 우리 계획은 뭐 어떤 쪽으로 가고 계시는지. 제가 두 번째 시집에 제가 시인의 말 그게 이제 시인으로서 시집 세 권이면 족하다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은 했죠. 그 시집이 세 권이면 한 200편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시인으로 살면서 한 200편 정도 썼으면 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죠. 다작 쓰시는 분은 뭐 10권씩 뭐 이렇게 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시를 안 놓고 이제 쓰신 분들도 뭐 시집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출판사를 해봐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출판사 하면서 책을 여러 권 내봤지만 거기에서 이 책은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책이 과연 몇 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뭐냐면 출판사도 돈을 벌기 위한 책을 낸다는 그런 게 상업적인 부분이 있고, 시인들 쪽으로 이제 가면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시집을 많이 받아봐요. 그러니까 시 보내주니까 받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시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복합적으로 쌓여서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인으로서 성공이라는 거는 물론 좋은 시 쓰는 게 성공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쓴다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욕망적인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시를 쓰다 보면 좋은 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쓴다? 이건 또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집 3권 정도 썼는데 좋은 시가 안 나타나면 접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아마 병행돼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이번 3번째 시집이 독자들한테 의대 등단에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출간은 그렇게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낼 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낼 수도 있죠. 사실은 안 낼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해서 뭐 10년 뒤에 이제 시가 쌓여서 그러면 시집을 한 권 더 낼 수는 있겠죠. 그게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덤이 되겠죠. 근데 덤이 오히려 뭐 또 다른 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은 이제 계획이라는 거는 시인으로서의 계획은 사실 시집 출간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질문하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영구히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너도 나도 다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사라져 갈 텐데, 아마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시 300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유할 시인이 또 그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뭐 유명한 시인들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작을 찾아내는 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 후학들이.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그냥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내 주변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이제 죽고 난 뒤 사후에는 나를 건드지 마라. 시인으로서도 건들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지 마라.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유고 시집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조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럼 그거는 그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살아 있을 사람한테 그 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바람이지. 나는 이제 공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지. 사후의 사자를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내 바람이지. 그거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고.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그 이문구 소설가 있잖아요. 이문구 선생님 그 전에 이제 제가 출판하면서 이렇게 자주 뵀던 분인데, 그 이문구 선생님도 그 유언을 그렇게 남겼거든요. 사실 관촌수필 쓰시는 분이잖아요. 조명하지 말고 뭐 문학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문구 선생님에 대해서 안 해요. 근데 그 이문구 선생님 그 소설 관촌수필에 나오는 그 예를 들면 그 보령에 가면 그거 하나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지금 전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문수 선생님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시 쓰는 분 아니면 작가분들이 떠나 보내잖아요. 떠나 보내고 이렇게 뭐 문예시에서 뭐 조명하고 물론 이제 가끔씩 보긴 보죠. 그렇지만 과연 이게 그러니까 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둔다면 저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좋은 면 그 외에 전혀 허락 없이 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본인 허락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 누리듯이 그건 저는 싫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서 저는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걸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예를 하나 이렇게 들으면요. 부처님이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50년 가까이 불법을 전했잖아요. 불법을 전하고 이제 열반할 당시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부처님 혹시 그 우리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반성이라도 좋은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 말한 바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곧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그 이발 시인의 뜻, 의도 뭐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년 지나서 이제 불경도 나오고 뭐 해서 지금 부처님 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얼마나 그걸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시적인 부분이고 저는 보통 사람이고 보통 시민인데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살아 있을 때 내가 이제 하는 동안에 어떤 치쓰기 작업은 그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충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일단 나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왜냐면 그게 제 의도니까, 제 유언이니까 유언을 지켜주는 게. 예, 그것도 뭐 하나의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법정스님 계시잖아요. 무소유 일평생 무소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팔아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떠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당분간은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질지 몰라도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스물스물 사람들 마음속에 법정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 코드가 있어서 또 그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록 그 1, 2부를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초두에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또 인사를 하신 것처럼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 독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 다작 스타일은 아니어서 시집 세 권을 이제 냈는데 이번 하여튼 세 번째 시집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독자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집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일단 독자들한테 일단 느낌을 줬다는 그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출간을 이제 한다는 거는 장담을 못 하겠고 이제 그 10년이 돼서 뭐 그건 10년 뒤의 이야기고 그 이후의 이야기고 제가 살아있는 한 그 부분에서의 이제 시쓰기 작업은 한 편 한 편에 좀 굉장히 충실하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1년에 한 편을 쓰더라도 충실해서 쓰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위발 시인으로서 이렇게 불려지고 또 독자들한테 또 제 시가 또 이야기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 나의 시 그 주인공으로 이별 시인을 모시고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이라든가 시적 세계에 대한 지평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뭐 제 방송은 실크로드는 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문학과 함께 이렇게 갈 테고요. 또 이 자리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때 나와주실 거죠?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TV 실크로드의 주병률이었고요. 오늘 이희발 시인을 모시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희발 시인의 시 한 편을 듣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빅뱅 이휘발. 목욕탕 다녀온 집사람이 밥 먹다가 심각한 얼굴로 말을 던진다. 나 허벅지에 있는 점뺄래. 뜬금없는 말에 숟가락을 놓고 말을 받는다. 누가 그 점 보고 뭐라 하더나. 그게 아니고 어떤 할매가 홍점이라고 악연이라 하던데 당신하고 나 악연이가 뭐라 하노? 당신하고 산 게 몇 년인데 점이라 하는 거는 생각하기 딸렸다 아이가.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창백한 점으로 보인다 하더라. 당신은 지구를 품고 사는 거 아이가. 알았다, 고마해라. 생각 좀 해보고 앞으로 당신 날 무시하지 말이. 그 순간 고마 지구 부숴버릴 거다.